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림입니다. 자, 재외국민 특별전형 3년 특례 전형 특징과 합격 전략. 이번 시간은 이제 서강대학교 서류평가 전형의 마지막 대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서강대까지 내용이 정리가 되고 나면 연세대, 고려대, 중앙대, 그 다음에 성균관대, 한양대 설명드렸고, 오늘 마지막으로 서강대까지 설명을 드리고 나면 서류평가 전형에 대한 6개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다 끝나는 거죠. 그렇죠? 요거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의학계열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학계열이라고 하면 의대, 그 다음에 치대, 그 다음에 약대, 그 다음에 한의대나 수의대로 해서 순차적으로 설명을 진행을 하고, 그 설명이 끝나고 나면 지필고사나 면접고사를 진행하는 학교들도 같이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되어질 겁니다. 아직 이제 재외국민 3년 특례에 대한 모집 요강은 발표가 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수시 모집 요강은 대부분 5월 초 정도에 발표가 되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5월 초에 발표가 되어지고 나면 특례 원서 접수까지 불과 2달이 안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대학을 결정하고 준비를 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이제 미리 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서두로 영상을 준비해서 올리고 있는 중이고, 우리가 5월 초에 수시 모집 요강, 재외국민 모집 요강이 확정 발표가 되어지면 다시 내용을 업데이트 시켜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먼저 서강대부터 하나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강대학교의 전형의 특징들을 보게 되어지면 지원 자격은 2021학년도 재외국민 특례 전형이 통일이 되어지면서 모든 대학이 동일이 되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지원 자격에 대한 부분들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단 학제가 다른, 지원 자격에서 학제가 다른 해외 2개 학교 이상에서 전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제가 다른 경우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12학년제 학제를 가지고 있는 학교도 있고, 또 13학년제의 영국제 학교를 가지고 있는 학교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처럼 학제가 다른 해외 2개 학교 이상에서 전교육 과정을 이수한 경우, 특히 13학년인 경우에, 영국제 학교인 경우에는 보통 10학년에서 12학년까지의 3년, 또는 11학년에서 13학년도까지의 3년을 해당 국에서 이수하게 되어지면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거로 인정이 되어집니다. 단 이 얘기는 뭐냐면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이수한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고, 만약에 영국제 학교다, 그 학교에서 만약에 10학년부터 12학년까지 이수했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그거는 재외국민 3년 특례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국제 학교에서의 10학년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9학년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12학년 24학기제이기 때문에 10학년, 11학년, 12학년이 고등학교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한 10학년부터 12학년까지만 이수하게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1학년 과정이 초등학교 과정이죠. 그렇죠? 영국제 학교는 2학년서부터가 초등학교 1학년 과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학제를 12학년 24학기에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얘기는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전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어진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서강대학교는 서류평가 100% 전형입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서류평가를 실시하는 학교들 중에서는 서류평가 100%를 선발하는 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서류 플러스 면접고사를 실시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면접을 들어가는 게 과연 유리한 건가 불리한 건가에 대한 부분들은 실제 이제 합격생들을 보게 되어지면 꼭 내가 면접에 강점이 있어 라고 해서 면접을 봐야만 합격이 유리한 경우도 아닌 것 같고, 또 서류평가에 불리하다고 판단이 되어지지만 실제로는 서류에 합격하는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면접의 유무가 사실 합격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원서를 쓰는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어지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면접이 있는 전형보다는 면접이 없는 전형 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죠. 더군다나 이제 면접에 대한 부담감도 하나의 요소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코로나로 인해서 국내에 입국하셔가지고 면접 준비를 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서류평가 전형으로 원서를 쓸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서강대학교나 중앙대 같은 데는 경쟁률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가 경쟁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높고, 또 1단계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면접을 통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 우수성을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면접을 보는 학교들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평가 방식은 지원자의 제출 서류, 고등학교 성적 증명서, 자기소개서,
학교생활 보충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서강대학교는 2022학년도에 해외고등학교 학생들이 원서를 지원할 수 있는 수시 전형에서 자기소개서를 반영하지 않는 학교들이 대표적으로 고려대나 서강대, 그 다음에 한국외대가 자소서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2학년도 재외국민 모집 요강이 발표가 되어지면 서강대가 자소서를 반영할지 아니면 자소서를 올해부터 폐지할지는 모집 요강을 봐야만 분명해질 것 같고, 일단은 자기소개서는 2024학년도에 폐지가 되어지는 거로 방향은 잡혀 있고 2022, 2023년도는 문항을 촉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하지만 자소서의 대체적 형식이 되는 게 바로 학교생활 보충 자료가 자소서의 대체적 어떤 양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자소서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사실상 학교생활 보충 자료를 통해서 학생이 가지고 있는 비교과 활동에 대한 역량평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온라인 서류와 우편 접수 서류가 있는데 3년 특례 전형은 12년 특례보다 복잡해요. 왜 그러냐면 학생과 관련이 되어진 수료뿐만 아니라 부모와 관련이 되어진 자격 기준에 관련된 서류도 제출해야 되고, 또 대학들마다 공통 원서 접수하는 것도 있지만 대학들마다 원서 접수하는 방법이 약간씩 상이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듯이 3년 특례 전형으로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원서 접수 이전에 미리 다 서류 준비가 다 마치셔야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원서 접수 전에 미리 어느 정도의 예행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원서 접수를 잘못하시면 불이익을 보는 것은 결국 학생과 학부모님이 불이익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서 접수가 일반적인 원서 접수보다는 복잡하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미리부터 준비를 철저히 좀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서강대학교 주의사항은 이렇게 해서 4가지로 정리해 볼 텐데, 첫 번째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이에요. 서강대학교의 학생 선발 방식은 원서 접수 시 모집 단위로 지원하며 중고교과정 해외 이수자 전형의 경우에는 계열별 총점 순으로 선발한다. 포인트는 계열별 총점 순으로 선발한다는 게 포인트고, 단위별 입학 정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학교생활 보충 자료의 작성 내용을 보면 대부분 고등학교 기간 내에 활동 내용을 작성하도록 되어져 있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기간 내에 활동 내용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교생활 보충 자료에는 AP나 SAT나 교회 수상 설정이나 공인어학 성적 등 교내의 활동을 모두 다 기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의 경우에는 2022년 2월 28일까지 졸업을 해야 하고, 단 학기 개시일이 우리나라보다 1개월입니다. 1개월. 2개월이 아니라 딱 1개월 정도 이내로 늦은 국가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본격 입학 후 고교 졸업을 인정한다라고 되는데, 우리나라가 3월 입학이니까 결국은 3월 28일 이전에 졸업이 가능한 학교, 예외적으로 학교가 2개의 대학이 있죠. 2개의 나라가 바로 일본이나 필리핀 같은 경우들은 우리가 지원 자격에 있어서 2022년 2월 28일까지 이전에 졸업이 가능하신 분들이 이번에 7월 원서를 쓸 수 있는데, 일본이나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3월 28일 이전에 졸업이 가능하시면 지원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재직기간, 재학기간, 그 다음에 체류기간 등 지원 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할 경우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음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특히 이 부분은 이제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부모의 자격 기준과 관련이 되어진 재직이나 경력 관련된 내용, 또 학생의 재학과 관련이 되어진 부분에서 3년 특례 자격 조건을 미충족하는 경우죠. 정상적이라면 특례 자격의 충족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나 코로나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미충족되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들은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 사유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걸 소명할 수 있는 공식적인 서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되고, 특히 재외국민 3년 특례의 경우에 부적격해서 불합격하는 경우들이 서류에 대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들도 있지만 부당하게 서류들을 만들어내거나 서류들을 조작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례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19로 인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사유서를 통해서 증빙을 할 수는 있으나 자칫 서류 준비가 미비하게 되어지면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재외국민 3년 특례에서 이런 서류의 부적합성들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서류 준비가 미비하게 되어지면 설득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코로나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3년 특례의 자격 조건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첫 번째, 사유서를 진정성 있게 작성하셔야 되겠죠. 설득력 있게. 두 번째는 그것을 보충할 수 있는 소명 자료들을 철저하게 준비하셔야만 입증이 되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원 현황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어지면 특히 우리가 이제 서류평가 전형의 대학들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올해 한양대학교,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가 지필고사를 폐지하고 서류평가 전형으로 넘어가게 되어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6개의 대학이 완전체가 발생이 되어진 거죠. 그러므로 서강대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4개 대학밖에 지원이 안 되죠. 고려대와 자연계의 경우, 고려대와 한양대를 빼고 나면 지원할 수 있는 대학교가 연세대학교, 서강대학교, 중앙대학교,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 4개 대학밖에 지원을 못하다 보니까 서강대에는 사실 모든 학생들이 모집 인원도 적고 경쟁률이 높아서 합격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이 되어지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데 쓸 데가 없으니까 써야 되는데다 보니까 경쟁률이 높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고려대와 한양대가 서류평가 전형으로 지원을 하게 되어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원서 지원의 폭이 다양해졌죠. 그러므로 서강대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서 경쟁률이 불가피하게 하락할 수밖에 없고 서류평가 전형으로 대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찌됐든 유리한 상황이에요. 서류평가를 실시하는 학교가 한양대나 고려대 같은 학교가 서류평가를 실시한다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의학계열에서 특히 약학대학이 올해가 신설이 되어진다는 점을 고려하게 됐었을 때는 전체적으로 경쟁률은 줄고 그 다음에 지원 대학의 폭은 넓어지기 때문에 합격생들의 스펙과 경쟁률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2021학년도보다 2021학년도가 입시에 조금 더 유리해진 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서류평가 전형의 대학들은 제가 볼 때 조금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요. 재외국민은 어차피 3개의 전형 구조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첫 번째는 서류평가 전형. 서류평가는 대부분 국내에 중도 입학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해외에서 교과과정을 다 이수하고 오신 분들은 대부분 서류평가 전형으로 갈 거고 두 번째는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과정을 해외에서 이수하고 난 다음에 중도 입학하신 분들은 서류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지필고사 전형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현재 지필고사를 보고 있는 이화여대나 경희대나 건국대 같은 학교들 중에서 일부 학교들이 서류평가 전형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류평가 전형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필고사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서류평가 전형과 지필고사 전형과 그 다음에 면접고사 전형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학력 수준, 그 다음에 중도로 귀국하느냐 아니면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오느냐의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3개의 전형 요소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서류평가 전형의 대학들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특히 이화여대나 경희대 정도가 내년도 내후년도에 서류평가 전형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서류평가 전형의 대학의 폭은 더욱더 넓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들은 현재 10학년이나 11학년에 계시는 분들은 좀 더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서강대학교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은 꼭 보실 점들은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서강대학교 자연계열에서 12명을 뽑는데 지원 인원이 전년도에 2021학년도에 수학과가 7명, 물리학과가 5명, 그 다음에 전자공학과가 18명, 컴퓨터공학과가 24명이니까 봤더니 학생들이 가장 몰린 게 화공생명공학과에 가장 많이 몰렸어. 그러면 여기는 좀 위험하잖아. 그럼 어디에 원서를 쓰는 게 좋아? 좀 인원이 덜 몰리는 쪽으로 써야 되겠다. 수학이나 물리학과로 원서를 쓰면 입시에 유리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거는 학과별 모집을 할 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학과별 모집을 할 때. 이게 어떤 점에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하면 첫 번째는 여기 밑에를 보시면 원서 접수 시 모집 단위로 지원하는 거예요. 모집 단위로. 그리고 중고등학교 해외 이수자의 전형의 경우는 계열별 총점 성적순으로 선발하는 점이 핵심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발하게 되어지면 자연 계열에서 몇 명을 뽑는 거냐면 그냥 12명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계열별 뽑게 되어지고 총점 순으로 뽑는 거죠.
자연계 12명을 뽑고 지원한 전체 학생들 순에서 1등부터 12등까지 순서대로 해가지고 뽑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 학과의 의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수학과의 원서를 썼어. 7명밖에 안 뽑아. 수학과에 7명밖에 안 뽑아. 또는 물리학과에 5명밖에 안 뽑으니까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이거를 수학과에서 학생을 뽑고 물리학과에서 학생을 뽑는 학과별 모집일 때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건 학과별 모집이 아니라 말씀 나오는 것처럼 계열별, 다시 말해서 자연계 12명, 그리고 총점순, 지원한 학생들 중에서 성적순으로 그냥 뽑는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경우에는 화공생명공학과에 지원한 학생 27명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이쪽에 다 몰리게 되어지면 결국은 화공생명학과에서 12명을 선발하고 나머지 학과에서 학생 선발이 없을 수도 있다는 점, 이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건 총점순이라고 하는 건데, 총점순. 그러면 총점순이라고 하면 결국은 성적은 그럼 뭐로만 판단하는 건가? 총점순. 학생들의 총점순으로 학생들을 선발한다는 얘기인데, 첫 번째는 당연히 학력 지표가 이 합격생들을 가리는 데 되게 중요한 거겠죠. 학력 지표라고 하면 뭐 GPA 성적이나 표준학력 지표나 공인어학 성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반영이 되어지는데, 이 학력 지표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들이 결국 뭐냐면 전공 적합성이에요. 학과 적합성. 그러니까 전공 적합성이나 학과 적합성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릴 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이 내용이 계열별 총점 성적순이니까, 자, 자연계열에서 12명을 뽑겠다고 했으면 결국은 12명 지원자 중에서 성적순으로 12명을 뽑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물론 화공생명공학과에서 12명이 다 뽑힐 수가 있고 나머지 학과에서는 안 뽑힐 수도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모집인원, 지원인원이 적은 학과에 원서를 쓰는 게 의미가 없다. 학과 선택의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계열별 총점순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걸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총점순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성적의 순으로 뽑는다는 거고, 그럼 이 선발 과정에서의 성적은 첫 번째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력 지표를 통해서 선발하겠죠. 그렇죠? 이것도 성적에 포함되겠죠. 두 번째는 재외국민 모든 전형의 서류평가를 전형은 정성평가 전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성평가. 다시 말하면 지원한 학생들이 제출한 모든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격생을 내는 정성평가 전형이고, 이 정성평가 전형에서는 전공 적합성, 학과 적합성이라는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과 적합성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는 첫 번째는 내가 선택한 이수 교과목, 내가 어떤 과목을 이수했는지. 두 번째는 교과목이 가지고 있는 교과목에서 가지고 있는 성적의 우수성이죠. 내가 예를 들어서 물리와 관련이 되어진 교과목을 선택을 했는데 물리 교과목의 성적이 우수해. 그러면 이 학생은 물리와 관련이 되어진 학과의 우수성과 적합성이 인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고등학교에서 진행했었던 봉사활동이라든가 수상경력이라든가 아니면 동아리 활동, 이런 모든 내용들이 결합이 되어져서 결국은 학과에 대한 적합성이 마련이 되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나는 성적순으로 선발하는 거니까 아무 학과나 원서를 써도 상관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성적순으로 계열순으로 선발하는 건 맞지만 내가 지원한 학과에 맞게끔 뭐가 있어야 돼? 전공 적합성이 마련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피직스와 관련이 되어진 물리와 교과목과 관련이 되어진 성적의 우수성이 있다면 그런 학생들은 물리학과라든가 아니면 전자공학과라든가 컴퓨터공학과나 기계공학과의 원서를 써야지, 그 학생이 화학공학과의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뭐가 떨어져? 전공 적합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전공 적합성이 떨어지면 총점이 낮아지겠죠, 성적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불합격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서강대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 이제 자기소개서 또 활동 증빙 서류가 제출이 되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공 적합성, 학과 적합성에 대한 부분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설명을 드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게 되어지면 서강대학교는 선발하는 방식이 계열 총점 성적순이에요. 다시 말하면 학과별로 몇 명씩 뽑는 게 아니라 자연계에서 12명,
인문계에서 19명이라고 하면 지원한 학생들을 그냥 성적 순으로 11명을 뽑는 거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경영학과에서 50여 명을 다 선발하고 나머지 학과에서 모집 인원이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이게 학과별 모집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유럽 어문학과가 3명을 지원했기 때문에 경쟁률이 낮으니까 이 학과에 쓰면 유리하지 않겠나? 전혀 그거는 관계가 없다 이거예요. 하지만 원서 지원하게 되어 때 또 하나 염두에 둬야 되는 부분은 결국 총점, 성적에 반영이 되어지는 부분이 학력 지표에 대한 부분과 지원 학과에 대한 전공 적합성, 학과 적합성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고 이 전공 적합성, 학과 적합성에 해당이 되어지는 부분들은 교과목의 이수 교과목, 그 다음에 이수 교과목의 성적, 그 다음에 교내에서 활동했었던 다양한 학력 지표의 우수성 이런 부분과의 적합성이 있기 때문에 학과를 선택하게 되어질 때 반드시 뭘 염두에 둬야 된다? 이런 학과적 적합성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염두에 둬야만 이것이 총점에 반영이 되어질 거고 결국 총점이 높았었을 때 합격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 이해할 점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원서를 쓰는 거죠. 자, 화공생명공학과에 27명이 지원을 했어. 자, 화공생명공학과는 일반적으로 자연계열에서 상위학과거든요. 학생들의 선호도가 집중이 되어지는 학과고 이거는 상위학과예요. 상위학과. 상위학과라고 하면 국내 입시에서는 대부분 상위학과는 어떤 학생들이 지원하냐면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원서를 쓴단 말이에요. 왜? 상위학과고 그러니까 합격 점수가 높겠죠. 상위학과니까 합격 점수가 높으니까 원서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내 입시로 따지면 이 학과에 틀림없이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다 있을 거야. 27명이 지원했으면 적어도 27명 중에서 아무리 안 돼도 22, 3명 정도는 성적이 정말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했을 거고 나머지 학생은 입시를 잘 모르는 학생들 아니면 희망 중심으로 원서를 쓴 학생들이 섞여져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즉 무슨 얘기냐면 국내 입시에서는 상위 학과는 당연히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몰릴 수밖에 없다. 대부분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집약되어져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재외국민 전형의 경우에는 상위 학과에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는 말씀을 드렸지만 원서 지원에 희망자들이 섞여져 있다는 점이에요. 희망자. 특히 3년 특례나 12년 특례 외국인 전형의 학생들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국내 대학 오시는 분들은 국내 입시를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재외국민 전형에 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도 입시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고 국내 학생들은 원서를 쓸 때 대부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학력 지표를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합격할 수 있는 타당한 대학과 전형을 결정해요. 무슨 말이냐면 가고 싶은 대학, 가고 싶은 학과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합격 가능한 대학, 나를 뽑아줄 수 있는 대학과 학과를 선택을 하는데 3년이나 12년 외국인 전형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대학과 학과를 결정해요. 본인이.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신데 대학과 학과를 본인이 결정해. 본인이. 그러고 난 다음에 저는 대학과 학과는 결정이 되었고요. 자소서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재외국민 전형에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도 있지만 희망자들이 다수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국내 입시에서 만약에 원서를 쓰게 될 때 국내가 있고 그 다음에 재외국민이 있다. 모집 인원이 여기서 보는 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학과에 경영학과가 아까 경영학과 아니라 화공생명공학과가 27명이라고 합시다. 그럼 27명의 화공생명학과를 봤었을 때 국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냐면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한 33명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4명 정도의 성적의 학생이 실제 합격 가능성이 없는 학생들이 원서를 쓴다면 재외국민 전형 같은 경우는 제 생각으로는 37명이면 이 중에 17명 정도 있고 아마 20명 정도 이 정도 실제 성적이 되는 애들이 17명 있을 거고 그냥 희망하시는 분들이 20명 정도이기 때문에 희망자의 비율이 상당히 높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무슨 얘기냐면 상위 학과라고 해서 반드시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다 집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특히 우리가 이제 서강대학교처럼 이렇게 계열별 모집이 아니라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게 되어질 텐데 고려대나 중앙대처럼 학과별 모집을 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추가 합격에 대한 여지를 염두에 두게 될 때 상위 학과일수록 충원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얘기를 꼭 명심할 건 뭐냐면 국내 입시에는 상위 학과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실제 상위권의 학생들이 대부분 지원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재외국민 전형에는 상위 학과에는 실제 그 합격할 수 있는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있지만 어떤 학생들? 희망을 하시는 분들, 단지 내가 학과 선호도를 가지고서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위 학과라고 해서 실제 우수한 학생들이 몰려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므로 경영학과에 55명이 지원을 했다. 사회학부에 40명이 지원했다. 성적이 우수한 애들이 집중됐구나. 그게 아니라 선호도가 몰렸구나.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등록률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어지면 지금 보시면 제일 위에 나와 있는 게 서강대학교의 등록률이고 밑에 연세대, 고려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서강대학교와 같은 선발 방식을 가지고 있는 게 연세대학교죠. 연세대학교는 모집 단위별 모집. 그 다음에 서강대학교는 계열별 모집이죠. 하지만 통으로 뽑는 건 비슷해요. 이렇게 통으로 뽑아서 썼을 때는 결국은 등록률이 매우 높아진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고려대 같은 경우는 학과별 모집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결국 학과별 모집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 중에서 실제 등록률이 떨어질 수가 있다. 등록률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고려대를 붙은 학생들이 고려대를 안 갔다라는 개념보다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선발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시간에는 대학별 선발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해 보려고 해요. 서류평가 전형의 대학들, 6개 대학에 대한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오늘 서강대를 정리하면서. 그래서 이제 서강대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했었던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성균관대, 중앙대에 대한 선발 방식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리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원서를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세대학교는 지금 보는 것처럼 대학별 전형 총점순이에요. 이것도 대학별 전형 총점순으로 선발한다는 점. 이거 모집 단위별 선발 인원은 정원의 10%를 초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러므로 첫 번째는 서강대와 연세대학교가 다른 점은 연세대는 문과, 이과를 뽑는 게 아니야. 모집 단위별, 문과대학, 상경대학, 경영대학, 이과대학, 공과대학 이렇게 모집 단위별 선발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집 단위 내에서의 학과 선택은 의미가 없는 거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이 총점이라고 하는 거에 반영이 되어지는 게 그렇죠? 우리가 재외국민 전형의 서류평가 전형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 재외국민 전형의 서류평가에 해당이 되는 총점의 이 안에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력 지표의 우수성도 포함이 되지만 결국은 뭐가 포함이 된다? 전공 적합성이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전공 적합성. 전공 적합성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학과 선택을 또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전공 적합성이 부족한 부분들은 결국은 증빙 서류, 자기소개서라든가 아니면 면접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물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세대학교의 선발 방식은 인문계, 자연계의 계열 방식이 아니라 모집 단위별 선발 방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집 단위 내에서의 학과는 사실상 크게 의미가 없다. 하지만 그 학과가 중요한 이유는 뭐 때문에 중요하다? 전공 적합성이 결국은 총점에 반영이 되어지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러므로 제일 첫 번째는 전형 선택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전형 안에서 학과의 전공 적합성을 마련하기 위해서 활동 증빙 서류라든가 자기소개라든가 면접에 대한 대비를 좀 더 철저히 하셔서 결국은 성적의 지표를 높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고려대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과별 모집이죠. 학과별 모집. 지금 보시면 지원이 많이 몰린 쪽이 컴퓨터공학과에 20명이 몰리고 그 다음에 전기전자에 17명이 모였어요. 그렇죠? 자, 지금 보시면 당연히 이런 데가 모집 인원이 많기 때문에 많이 몰리기도 했지만 아실 점들은 뭐냐면 컴퓨터공학과에 20명이 모였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볼 때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컴퓨터공학과에 다 몰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반반일 거예요. 성적이 되는 애 반, 그냥 원서를 쓰고 싶은 애가 반이 섞였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리고 중요한 점들은 모집 인원이 3명인데 대부분 상위 학과의 충원율이 높게 발생이 되어진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고려대학교에서 충원율을 빠져나갈 경로가 많지 않아요. 고려대에서 빠져나간다고 해봤자 연세대고 고려대는 연세대랑 비슷한 대학인데
일부 고려대에 쓴 학생들 중에서 연세대에 뭔가 희망하는 학과가 있다면 이동할 가능성도 있겠죠. 하지만 고려대에서 연세대로 이동하거나 고려대에서 의학계열로 이동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사실은 고려대학교는 충원율이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한 명 뽑집에 4명을 뽑아요. 또는 바이오 시스템은 한 명에 4명이 지원했으면 경쟁률이 4대 1밖에 안 되고 더군다나 면접을 보는 전형이기 때문에 실질 경쟁률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거든요. 매우 낮다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경쟁률이 낮은 학과에 원서를 쓰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고려대학교가 학과별 모집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나와 있는 항목처럼 수학 능력이 부족하거나 전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선발하지 않겠다라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고려대학교의 등록률이 90%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경쟁률이 낮은 학과에 원서를 쓰는 거 합격 가능성이 당연히 높겠죠. 그런데 여기에 원서를 쓸 때 꼭 염두에 둬야 되는 부분은 결국은 뭐냐면 내가 이 학과에 대한 학과적 적합성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학력 지표의 우수성이 합격에 적절한 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경쟁률만 보고 원서를 써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나 면접에 대한 대비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성균관대학교는 계열별 모집이에요. 계열별 전형 요소 취득 총점 순으로 선발하게 되어진다는데 특징은 뭐냐면 인문계에서 32명, 자연계에서 33명, 의학계열에서 2명을 뽑는데 인문계 32명인데 최대 모집 인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대 모집 인원을 두고 있는 학교는 최대 모집 인원을 두고 있는 학교는 성균관대학교와 한양대학교가 2개 최대 모집을 두고 있는데 성균관대학교는 최대 모집 인원이 인문과학계열과 사회과학계열은 32명 정도 되기 때문에 최대 모집 인원의 100%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몰리면 인문이나 사회계열에 지원한 학생들만으로 127명 중에서 32명을 뽑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학과에서 선발 인원이 아예 없을 수도 있다는 점. 이 점을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건 총점 순이라고 했죠. 총점 안에는 첫 번째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학력 지표의 우수성, 두 번째는 지원한 학과와의 적합성, 이게 총점순에 다 포함이 되어진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양대학교는 성균관대와 좀 다른 점은 첫 번째는 계열별 모집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두 번째 최대 모집 인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공통점이지만 최대 모집 인원이 성균관대학교는 최대 모집의 100%에 도달하고 있지만 한양대학교는 경영학과가 24명 모집에 21명이기 때문에 100%가 되지 않고 나머지 학과들의 모집 인원들이 적어요. 그러므로 대부분 한양대학교는 최대 모집 인원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모집 인원이 분산이 되어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학과별로 분산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철학과에 원서를 쓴다. 그러면 한 명 뽑는데 한 명이 지원하는 꼴이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한 명 뽑는데 한 명 지원했으니까 뽑힌다. 이렇게 절대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학과별 모집이 아니기 때문에. 한양대는 학과별 모집이 아니라 계열별 모집이고 지원자들 중에서 총점 순으로 선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철학과에 원서를 쓴다는 건 단지 뭐냐면 철학과에서 한 명이 지원했으니까 뽑겠다가 아니라 철학과와 학과적 적합성이 있느냐 없느냐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우리가 이제 한 명을 뽑는데 한 명 지원했다라고 하는 건 학과별 모집일 때의 생각이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최대 모집 인원이 실제 한 명을 뽑겠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이죠. 여기서 보니까 계열별 모집 인원 중에서 학과별 최대 모집 인원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단지 이제 성균관대보다 한양대학교가 계열별 모집이지만 약간 학과별 모집의 특성을 접목시켜놨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앙대학교는 원서 지원에서 가장 유리한 학교가 사실 중앙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올해 중앙대가 전년도에 비해서 충원율도 더 많이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보통 충원율은 중앙대 같은 경우는 약 한 150에서 200% 정도까지는 충원율이 쉽게 발생이 되어지죠.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과별 모집이죠. 그리고 고려대와 중앙대가 학과별 모집인데 고려대가 등록률이 90%가 안 되는 데에 비해서 중앙대 같은 경우는 등록률이 사실 95% 이상이기 때문에 대부분 학과에서 모집 인원을 대부분 다 충족시켰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대학교에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는 첫 번째는
경쟁률. 그쵸? 두 번째는 지원 학과에 대한 적합성.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충원율을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겠죠. 모집 인원이 많은 쪽. 그쵸? 그런 학과들이 당연히 충원율이 높기 때문에 모집 인원이 1명인 학과들보다는 모집 인원이 2명이거나 3명인 학과일수록 충원율이 높게 벌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상위 학과라고 해서 34명이 지원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다 원서를 쓰는 게 아니다. 이 중에 절반 정도는 사실상 그냥 희망 중심으로 원서를 쓰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전략적으로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서류평가 전형에 대한 6개 대한 대학을 정리를 드렸고, 우리가 이제 현 시점에서 하셔야 되는 것은 특례 입시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불과 2달 정도밖에 시간이 안 남았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컨설팅을 먼저 하시게 되고, 대학 결정을 하셔야 되고, 대학 결정이 돼야 대학별 서류 준비가 되고, 또 대학 결정이 되어져야만 대학의 전형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준비가 되실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셔야 되는 건 자기소개서와 활동 증빙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작성 과정 진행하시게 되고, 그리고 이제 국내에 들어오시게 되어지면 최종적 서류 점검하시고 원서 접수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면접 과정이 진행이 되어지거나, 아니면 필답고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필답이나 면접고사에 대한 대비를 진행하도록 될 것입니다. 자, 이런 그 재외국내 3년 특례 전형이나 12년 특례 전형에 대한 이런 절차상의 모든 학습 과정들은 하이프리뷰에서 다 진행하고 있고요.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